국방중기 2020-2024 사업을 통해 합동화력함 건조 사업이 결정 및 공개되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미국의 아스널 쉽의 한국형 모델로서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응한 가장 최적의 대응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 합동화력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왜 합동화력함인가?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체계를 점차로 완성시키자 북한도 KN-23 전술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북한판 ATACMS와 400mm 대구경 방사포를 등장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한국의 선제 타격에 대응해 다수의 전술 탄도미사일을 분산 배치함은 물론 필요시에 한국군 탄도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한국군 킬체인 체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운용기지는 10개가 넘지 않는 데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군의 선제 타격에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상의 탄도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1격 개념을 위해 합동화력함 건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정리하면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며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인 해군의 이순신급 규모로 2에서 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는 ATACMS 미사일 220발, 현무-2 개량형 900발, 현무-2AB형 약 80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현무-2C가 완성되었으며 원래는 300발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현무-4 등이 포함되면서 그 수량이 보다 늘어났습니다. 현재 배치된 탄도미사일 중에 1990년대에 생산되고 2000년대 초반에 개량된 현무-2 개량형은 점차로 퇴역할 예정이며 현재 천궁핍 등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체계 테스트용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현무-2 개량형 이외에 1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할 계획이지만 현재 충분한 작전기지와 발사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경기도 남부에 2개, 강원도 서부 지역에 1개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미사일 숫자에 대응해 중남부 지역에 새로운 기지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부대를 창설하는 비용부터 장난이 아닌데다가 미사일 기지는 그 면적과 운용 장비 특성상 북한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미사일 사령부는 이동식 발사대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유한 미사일 수량과 비교해 발사대 수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작전 계획을 보면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 이동식 발사대를 포대 단위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발사포대는 5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차량, 엄호부대로 구성되며 미사일 발사 시 강력한 열폭풍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대비해 사전에 미리 설정된 전개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 특수전 부대와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해 방탄화됨은 물론 양압식 NBC 방어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육군 이동식 발사대의 생존성과 비용 문제. 그러나 이동식 발사대는 평시에는 기지에 집결되어 있어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미사일 타격을 허락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비상 상황에 대응해 너무 일찍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전 시간 제한도 분명합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자체 엄호부대와 자체 APU 장비를 통해 상당 기간 발사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상장비라는 특성상 그 작전 가능 시간은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화디펜스가 제작 중인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는 대당 20억 원 정도나 하는 상당한 고가품이므로 대량 생산과 배치에도 한계가 분명함에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는 단 한 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휘 차량과 주변 업무 부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부대 규모와 장비 규모가 커지므로 부대 편성 비용과 운용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화력함의 경제성은 현재 해군이 개념 설계한 기준 배수량 5,000톤급 합동화력함은 척당 1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해상에서 작전함으로 북한군의 선제 타격을 벗어날 수 있는 데다 현용 킬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식 발사대 부족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이렇다 할 무장이나 센서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건조 비용과 유지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척당 건조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육군이 보유한 현무-EA-B 이동식 발사대의 가격이 약 20억 원이므로 척당 150발을 탑재한다면 3천억 원의 건조비가 소요되어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화를 통해 소수의 인원으로 함정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전체 수명주기 비용 면에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체계보다 크게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현재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된 현무-2C를 위하여 기존 현무-EA-B보다 훨씬 대형화된 중량 20톤급의 대형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였습니다. 현무-EA-B 이동식 발사대는 차량 상부에 미사일 컨테이너를 올린 상태에서 기동하므로 상당한 야지기동력과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현무-EC용 발사대는 굴절식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트럭 방식을 채택해 도로 기동만이 가능한 데다 대형화된 차대로 인해 도로 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동화력함의 우수성은? 합동화력함은 수상함 선체를 활용하므로 사실상 탑재 중량이나 기동상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비밀리에 사전에 전개해 배치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동요하거나 배치 위치를 노출시키는 문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상 선박이란 특성상 급유 지원을 받을 경우 한 달 이상도 항해할 수 있어 북한 위기 상황 내내 복귀하지 않고 작전 대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합동화력함이 공격당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력을 손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해군은 합동화력함의 최고의 레이더 스텔스 성능은 물론 무엇보다 북한 잠수함 공격에 대응해 KDDX급을 위하여 개발을 준비 중인 조용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동화력함은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응하고자 시작되었지만 향후 장거리 대함무기를 대량으로 탑재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아직은 기획 단계이므로 향후 2020년대 후반기에 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픽 안내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 이야기 미사일 100발 이상 탑재 공포의 전함. 유사시 적기지 초토화. 아스널 10이 한국에서 살아날 조짐이다. 아스널 10이란 말 그대로 무장을 잔뜩 실은 함정. 미국에서 지난 1988년 함정에 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된 뒤 논의 끝에 1995년 본격적으로 건조가 추진됐으나 의회의 반대에 밀려 요란한 소리만 남긴 채 개념 단계에서 사라진 군함이다. 본고장 격인 미국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아스널 10이 한국에서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아직은 연구기관과 군 일각의 초기 개념 공유 및 수기 단계지만 의외로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비공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번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돼도 한국형 아스널10의 규모는 미국이 추진하던 전함급 아스널10보단 훨씬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배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 512개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아스널10은 3분의 1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아스널10의 가칭은 합동화력함. 두 척을 건조하는 게 기본 구도다.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한 척씩만 배치해도 지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스널10의 위력은 그만큼 강하다. 지상 공격을 위해 탄생한 아스널10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을 보면 아스널은 무기나 군사장비의 묶음 또는 무기나 군사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을 가졌다. 아스널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개념으로만 연구됐지 실전 배치는 물론 건조된 함정도 없다. 미 해군이 이런 함정을 생각하게 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 덩치 큰 전함들을 잇따라 퇴역시켰으나 그 타격력을 잊지 못해서다. 아이오와급 전함의 16인치 주포 9문의 동시 발사는 지구상에서 원자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력이 세다고 인정받던 터. 전함이 퇴역하며 지상 공격력이 떨어지자 미국 대군은 1970년대 핵추진 순양함까지 찍어냈다. 각종 미사일 60여 발 이상을 탑재하는 순양함을 건조한 게 바로 이 때문이다. 21세기 미사일 전함으로 각광받았으나 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부터. 한 예비역 제독이 낸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한 미 해군은 1995년 이를 공론화했다. 검토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신뢰성이 검증된 수직발 사관 시스템과 정보 공유 시스템 덕분에 아스널10도 무적의 괴물 21세기의 미사일 전함으로 불릴 정도로 떠올랐다. 미 해군은 아스널함 예상도에 BB-70이라는 예비 함번을 붙여 20세기 전함의 명맥을 잇는 함정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아스널10에 대한 기대도 바로 꺼졌다. 아스널10 주멀트급 구축함 등에도 영향 사업은 중단됐지만 아이디어는 그대로 생존해 두 가지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첫째는 주멀트급 구축함. 일반함포보다 사거리가 3배나 먼 장거리 지상 공격 포탄을 쏠 수 있는 155mm 함포를 개발하고 수상전은 물론 상륙작전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다. 문제는 과도한 건조 비용. 척당 건조 단가가 5조 원에 이른다. 미국도 이 같은 건조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건조 물량을 계획한 32척에서 달랑 3척으로 줄였다. 주멀트급의 주요 임무 역시 지상 타격에서 함대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꿔 말하면 대지상 타격의 공백은 더 커졌고 건조가 중단될 주멀트급을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아스널10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의 군함 건조업체 헌팅턴사는 안토니오급 신형 상륙 강습함의 선체를 이용해 발사관 288개로 구성된 아스널10을 건조하는 방식을 미국 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스널10, 한국과 관련 만화, 건조가 무산된 아스널10의 영향을 받은 두 번째 함정이 바로 오하이오급 원잠. 오하이오급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적재하는 전략 잠수함이지만 미 해군은 이를 새로운 함정으로 개조했다. SLBM을 한 발을 적재하는 대형 사일로를 7개로 갈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대로 삼았다. 24개 사일로 가운데 2개는 특수부대 작전용으로 떼어주고 22개의 7개씩 모두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적재한다. 현존 함정 가운데 가장 강한 타격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오하이오급 개량 공격용 원잠은 북핵 위기 때마다 한반도 해역에 출동해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이 초긴장하던 LSMR 시흥함의 21세기판? 한국 해군은 대지 공격을 위해 화력을 집중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1945년 6월 태평양 전쟁 종전 직전 미국에서 건조된 중형 상륙함에 로켓 발사대를 안친 화력 지원함으로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미 해군 LSMR-527 화력 지원함을 1963년 공여받아 1980년까지 알토란처럼 써먹었다. 중형 상륙함에 로켓 발사대 10개를 장착한 시흥함이 출동하면 북한군이 비상경계에 들어갈 정도로 화력 지원함은 북의 공포의 존재였다고 전해진다.